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727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진원섭님 감사드립니다. 김효성님. 자, 뉴스픽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새 정부 1기 내각 2차 인선안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고, 좀 새로 나온 그 인물들, 어떤 인물들인지, 또 내정된 배경은 어디 있는지, 당선인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은 권영세 의원이 각각 지명이 됐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네. 이로써 18개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제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거고요. 네. 윤 당선인의 이번 초대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이 있는데 일단 직접 겪어본 인사 기용이라는 평이 좀 지배적입니다.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 없이 실력 본위의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예.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SK 분식회계 사건, 대선 비자금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국 수사 등을 윤 당선인과 함께 수사를 했던 인연이 있고요. 이상민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입니다. 네. 1차 인선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등 국회의원의 발탁도 대선 후보 시절 함께 뛰었던 인연이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죠. 어떤 캠프를 뛰면서 네. 정책 역량을 검증받아서 이번에 지명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의 이제 검증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다가올 텐데, 한동훈 후보 또 권영세 후보자 이미 조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인사적인 부분의 로드맵을 완성할 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코드가 통한다. 그러니까 즉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명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3자적으로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양비론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이라든지 예. 아니면 역으로 지금 인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너무 상호 간의 다툼의 장으로서 이제 공적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 어려운 것 같고요. 시끄러워질 것이다. 네, 그리고 네. 협치의 공간이 전혀 좀 상실되어 있다. 왜냐하면 또 그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선거 이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이루면서 네. 사실상 공동정부의 형태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표를 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안철수 사람들이 정면적으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시사하는 발걸음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권 초기부터 이런 모양새가 된다면 사실은 중기 후기로 가면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정무적 판단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초대 내각 구성을 보면서 이 내각 인사를 이렇게 한 어떤 방향이 무엇이었을까 네. 이렇게 고민해봤을 때 저는 이게 책임장관제 구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간 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어떤 수석
비서관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장관조차 패싱하면서 이제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윤 당선인이 장관에게 책임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겠다. 그래서 차관 인선도 장관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수석들은 대부분 이렇게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예, 공언을 해온 만큼 네. 이제 장관에게 주어지는 무게가 커지고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장관에게 뭐 명령하다라는 식의 맹종의 어떤 구조에서 좀 탈피하자면 코드는 국정 철학의 코드는 맞으면서도 굳이 명령을 한달 구조가 아니고서라도 스스로 일을 제대로 할수 스스로 있는? 정책 역량이나 정책 역량을 네. 바탕으로 풀어갈 사람들에 대한 인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동훈 이제 검사장의 인선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 인선은 예.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가장 잘 맞출 수 있고 알아서 잘 법무부의 어떤 검찰 인사들을 네.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염두 그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인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는 좀 인력풀이 조금 좁은 것 아니냐는 지금 지적도 있고요. 또 당선인의 최측근을 주로 기용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고 앞서 언급해 주신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성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부분들로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의견을 좀 주시죠.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최초로 냈던 발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화합과 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네. 실력주의적인 인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교집합이어야 하는데 국민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상 공동정부의 가능성이 있었던 안철수 라인을 배제함으로써 네. 그리고 민주당과 혹은 이제 그 외에 원내 정당들과 이렇게 협의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인선을 파격적으로 함으로써 이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연령대나 성별 구성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각 정부나 특별히 진영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핵심 가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간을 표방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제 산술적으로 몇 %를 뭔가 채워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약속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당연하게 우리의 민주주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걸로 모든 일상의 부분이나 정무적인 것들이 결정이 나진 않기 때문에 그 흑과 백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중간의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것들을 수렴하고 그중에 국정 운영 철학에 맞으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이제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코드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에 현장에서 뭐 대통령이 많은 의견들을 계속 수렴할 수는 없고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인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40대 미만이라든지 뭐 찾아보기 당연히 어렵고 학력풀이라든지 직업적 풀 그리고 성별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기부터 우려했던 대로 너무 이제 동일적인 형태로 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우려가 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려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네.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계속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논란 중에 이제 뭐 여러 칼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핵이었던 이제 부모 찬스로 인해서 이제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갖고 그것이 공정성 논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뇌관 같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딸이나 아들이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게 결과적으로 단순히 이 인선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좀 정치적인 혐오로 결국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집단적인 낙담감이 더 격화될 것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검증이 될 때 이거를 보통 관운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8명, 뭐 10명 이렇게 인사 물망이 올라오면 네. 언론에서도 국민들이 좀 관심이 가는
다른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다른 시기에 했던 이제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예. 훨씬 더 도덕적 결함이나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번 법무부 장관 같은 인선이 있게 되면 나머지들은 오히려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되고 이제 시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쳤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의혹이 많이 쏠리면서 이제 놀라면서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좀 관심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장관이라는 거는 8개 부처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루 관심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복지부 장관 이 두 중심으로 해서 인사검증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언론이 너무 쏠려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네. 지금 고르게 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좀 네, 들여다봐라. 국민들의 관심하고도 네.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케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또 요구와 관심이 있어야 또 언론 그렇죠. 보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또 이제 인사검증하기 전에 또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측근 인사들만 너무 편향되게 뭐 인선한 것 아니냐라는 예.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당선인의 직접적인 인연은 이상민 변호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일한 것 같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선 캠프부터 시작해서 본선을 거치면서 역량을 좀 검증해왔던 시간들이 바탕에 된 인연이 좀 더 크다. 네. 그래서 최측근들만을 내각에 구성했다는 평가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른 대결형 인선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당선인 여러 측근들의 인터뷰를 좀 분석해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법무부 장관만큼은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두고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네. 하고 그리고 워낙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로 검찰을 좀 망가뜨리는 걸 좀 보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만큼은 좀 조금 스스로 정말 그 검찰 조직을 내부를 잘 이해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국정 철학도 스스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면서 네. 이미 내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은 다수 의석을 또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윤 당선인이나 이게 이재명 수사를 방탄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시각과 검찰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많은 범죄들도 있는데 네. 검찰 수사를 아예 박탈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네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 이 윤 당선인의 코드가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크게 내걸었는데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모 찬스로 인한 어떤 입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 그것이 실제 사실로서 거의 드러나는 것이라면 인선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정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인사검증이 있는 그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같이 차분하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이 초등학생 10명 중에 지금 3명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또 20대 여성들에게 우울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또 나온 조사들을 보니까 이젠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또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조성실 전 대표께서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교육부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진행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이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더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중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을 구분하는 거죠. 예. 이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이제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늘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뭐 1,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이 어린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이나 대외 활동 감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심리적 지원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이제 우울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물론 뭐 상황이 워낙 힘들고 뭐 기간도 너무너무 길었고 다들 이제 아직도 언제 또 끝나게 될지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초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졌을까? 이것이 또 자라나면서 그 성격 형성이라든가 그 후에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느껴져서 무엇이 그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보신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신보라 의원께 먼저. 네, 우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 4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20-30% 가까이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나빠졌다는 비율도 30%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70%. 예. 정도. 이거는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늘었군요. 그리고 이런 심리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이 67%, 친구가 25% 정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우울과 불안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 배경에 저는 어떤 불안정했던 학교 등교 그리고 대면이 아닌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학업 성취에 대한 미진 그다음에 사회적 교육관계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일하는 부모로 인한 어떤 케어가 뒷받침되지 못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 43%인데 이게 좀 주목해 더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학업 스트레스라는 게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되고 나서 1년 정도 증가를 하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기점쯤에 아마 이런 조사들이 아마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초등학생 키우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아니 사실상 온라인 수업으로는 내가 정말 이걸 이해했는지 가르친 내용을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게 습득이 정확히 됐는지 원래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잖아요. 옆에서. 네. 예, 이거 맞냐? 뭐 그걸 이러면서.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루어졌던 학습은 사실상 점프 그냥 건너뛰었다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진도가 나간 이후의 것을 배우다 보면 그 전의 내용에 대한 학습이 축적돼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학업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설문조사 중에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심리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7.6%였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이 됐습니다. 아예 도와준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거의 2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2명 정도는 내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을 때도 가족, 친구,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가 이 결과에 따라
따라서 심리 지원을 뭐 강화하고 심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뭐 체육 예술 활동들을 증진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도대체 이 교육과 보육 모두에서 그러니까 예. 교육과 돌봄 모두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위기 학생들에게는 그렇죠. 지금 뭐 체육 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런 교육과 돌봄 모두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건 우울과 불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걸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이걸 누군가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조 대표님은? 예,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부분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핵심 키워드는 기초학력 격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학력 공백. 그래서 이 돌봄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업이나 이런 게 줌 수업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원격 수업으로 진행됐을 때 그 보충을 학원으로 가서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아이들 간의 기초학력 격차가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었고 관련 연구 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문해력 관련된 책이나 강좌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수포자, 영포자, 뭐 수학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단계가 뛰어넘으면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려워지잖아요. 포기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책이나 활자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해력도 같이 향상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백들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포자와 비슷한 이제 문해력 포기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것과 되게 시기가 너무 맞게 문해력 열풍들이 불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화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히든 니즈가 사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격차는 좀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주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차이가 있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지금 좀 주목이 돼서 나왔던 거는 좀 반가웠는데 정서적 방임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공통되신 부분이에요. 브라운대에서 최근 조사 결과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거의 동향이 비슷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이제 영유아들의 인지적인 발달 수준이 평균 100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란 거는 책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상호작용, 또래와의 그렇죠. 상호작용, 부모와의 상호작용 맞습니다.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공백이 있어서 이거를 빠르게 좀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상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우울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봤을 때 반가운 것보다 환대가 아닌 경계나 두려움, 불안 등을 먼저 인식하는 이제 고립된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놀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 지원이나 시간적 지원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뭐 공감 치료를 하는 뭐 공감의 뿌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과 맞습니다. 함께 대인 관계 지금 앞서도 대인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니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도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